안녕하세요. 보컬음악 작편곡법 4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사 분석하고 음역대에 맞춰서 이제 키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작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곡을 쓰시다 보면 반드시 가사를 쓰시는 경우가 생겨요. 항상 작사가가 옆에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보컬곡을 쓰실지 모르지만 아주 다양한 소재,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장르의 작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맞는, 곡 캐릭터에 맞는 작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제가 전문 작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언어의 리듬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갖고 있는 혹은 불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뜻은 통할지 몰라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리듬은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제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My Heart Will Go On하고 르땅데 까테드리아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영어하고 불어예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니까 익히 잘 아시죠? 가사를 잠깐 보면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일단 뜻은 다 아시겠죠?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매일 밤 내 꿈에 널 보고 널 느껴. 제가 왜 이렇게 직역을 했냐? 여기에 있는 음절에 따라서 맞춘 거예요. 그대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밤 내 꿈속에 나는 너를 보고 널 느낄 수 있어 라고 쓸 수 있지만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리듬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맞는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어 버전을 잠깐 보면요. 대충 선율은 이렇게 되죠.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어떻게 한 음절씩 담고 있는지 알겠죠? 매일 밤 내 꿈에 널 보고 널 느껴. 음절은 딱 맞아요. 그런데 영어가 가지고 있는 dreams라던가 I see you 혹은 I see you, feel 같은 경우도 feel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night 같은 경우도 우리는 night라고 쓰지만 night이라는 슈아가 발생하는 순간, 그러니까 받침처럼 이자가 발생하는 순간 every라고 말하는 every라는 R 발음, 체계들, 이런 언어가 가진 뉘앙스를 충실하게 전달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발음 자체가 다르니까. 음절을 맞출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최대한 이 언어의 뉘앙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일 밤 내 꿈속에 나는 널 보고 널 느낄 수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리듬이 이 멜로디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말이 가지고 있는 리듬,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제는 르땅데 까테드리아라는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의 첫 번째 서곡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 한국말 번역으로 부르는 영상들도 몇 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을 보시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다분히 프랑스적인 사운드다. 선율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정말 프랑스적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프랑스 선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일단 시퀀스, 동형진행, 선율, 서클 오브 피프스에 머무는 우리가 머니 코드라고 부르는 코드 진행들이 있어요.
대충 선율은 이렇게 됩니다. 불어 가사를 읽어보면 C'est une histoire qui a pour lieu Paris, la belle en 그래서 연음이 됩니다. Belle en langue de Dieu. 직역하자면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qui a pour lieu 어디에서 일어난 어디? 파리에서 일어난 근데 그 파리가 어떤 도시죠? La belle langue de Dieu 신의 시대, 아름다운 신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니까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죠. 1482예요. 그래서 1400가 4천이 되고요. 그러니까 밀이 1000, 400이라고 보통 하는데 400이 되고요. 까트르가 4고 웽이 20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80. 그래서 얘가 80입니다. 드가 2예요. 1482년. 리스트와 다목, 이 리스트와가 이 리스트와입니다. 히스토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뭔가 히스토리 할 때 많이 쓰기보다는 당신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몰라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엔드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 데지르 욕망, 디자이어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니까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들어있죠. 그런데 선율로 봤을 때 제가 이 원곡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잘릴 게 분명해서 C'est une histoire qui a pour lieu Paris, la belle, la langue de Dieu 1482 l'histoire d'amour et de désir. 이 불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맞지만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당연히 불어랑 한국말이랑 달라요. 영어랑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있는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뭐 잘못된 거고 촌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충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런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번역이 돼서 번안곡이라고 하죠. 가사를 번역해서 이제 리메이크한 거. 그 중에 지금까지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게 진주의 난 괜찮합니다. 글로리아 게이누어의 I Will Survive라는 여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I자 없고 네, I자입니다. I will 아니요 V자가 빠졌네요. V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랑 여기 I Will Survive가 없네요. 네,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네, I Will Survive 난 살아남을 거야 라는 곡입니다. 난 살아남을 거야를 난 괜찮아라고 아주 잘 번역한. 그래서 내용과 어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음절의 리드믹함을 잘 살렸다라는 평가를 당시에 받았었어요. 역시 뉘앙스 비교를 해보자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뭔가 그 벌스가 나오고 바로 코러스가 나오고 벌스가 다시 나오는 구조로 이 곡은 편곡이 됐고 이건 오리지널 곡이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먼저 한국 버전을 볼게요.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샐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일단 내용은 아시겠죠? 우리가 한국말로 수업 시간에 너 일어나서 책 읽어봐 라고 해서 책을 읽는다면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샐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대충 이렇게 읽을 거예요. 영어 버전을 읽어보면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이게 이 가사입니다. 영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내용이 와 닿으실 거예요. 처음엔 무섭고 두려워서 패닉이 됐었다. 너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수많은 밤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나는 수많은 밤을 네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며 보냈다. 그리고 강해졌다.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배웠다.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배웠다. 메시지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뭐죠? 난 괜찮아요.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난 헤쳐나갈 거야. 난 괜찮아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게 다 낫나요? 정답은 없어요. 각각 언어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영어나 불어나 알파벳 꺾어는 거의 대부분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의 난 괜찮아도 난 괜찮아, 나를, 난, 나의,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주어를 굉장히 강력한 그 악센트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원곡이 갖고 있었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곡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발음들, 중요한 리드믹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파악하시면 좋은 번역도 할 수 있고 가사 번역도 할 수 있고 언어의 리듬이라는 거에 조금씩 더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곡은. 이렇게 흘러가는 곡입니다. 역시 머니 코드로 되어 있죠. 얘도 머니 코드로 되어 있고, 머니 코드 알아두시면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에는 리하모나이제이션과 컨트라팩트에 대해서 할 텐데, 코드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형화되어 있는 몇 개의 코드 진행을 쓰면 습작으로 보컬곡을 완성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나만의 선율을 담을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힘들 수 있어도,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몇 가지의 테크닉을 이용하면 곡을 하나 완성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보컬 작편곡법에 맞는 수업으로 방향을 좀 더 맞춰볼게요. 자, 대가 작사가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주연 작사가라고 있어요. 제가 가요를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94년도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름 별명이 걸어다니는 노래방, 노래방 책자 이런 표현 쓰죠. 정말 곡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A4 용지에 노래 제목 적기 하면 그 당시에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와,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면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작사가 박주연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설의 무대에서 박주연 작사가에 대해서 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제가 자주 들어가는 게시판에 누가 이렇게 캡처를 해놔서 하나씩 다운받아서 수업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모아뒀던 게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라는 곡이 있어요. 임창정이 처음으로 공중파에서 1위를 했던 곡입니다. 대충 이런 선율이었을 거예요. 네. 이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이 곡의 가사를 임창정이 썼었대요. 그러니까
널 사랑하지만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썼겠죠. 널 사랑하지만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가 반응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음반 발매 2주 늦추고 당시 가장 유명한 작사가 누구야? 섭외해와 라고 해서 박주현 씨를 섭외해왔대요. 근데 가사가 바뀌면 보통 안 좋아요. 내가 쓴 가사인데 안 좋다고 바꾸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창정도 안 부르려고 했었대요. 근데 가사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자기가 녹음 부스로 들어가고 있더라. 임창정 표현대로 5만 배 더 좋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바뀐 가사가 어떤 가사냐? 네가 없는데도 또 해는 뜨고 또 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널 사랑하지만 나는 안 되나 봐요라는 가사가 네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전혀 뉘앙스가 달라지죠. 사실 뭐가 더 좋으냐 이거는 그 기호의 차이예요. 짜장면이 더 좋냐 짬뽕이 더 좋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가사가 좋은 가사냐? 곡을 잘 받쳐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가사예요. 작사법, 작사 규칙 이런 거 우리가 강조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쓰는 법,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쓴 곡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게 더 낫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봐보면 널 사랑하지만 나는 안 되나 봐요 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의 전달과 네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전혀 다르죠. 이 차이 때문에 자기의 작사가 완전 뒤집어졌는데도 임창정은 5만 배 더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주현 작사가의 특징을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작사가죠. 김이나 작사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주현 님의 가사는 앞 두 줄 정도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상황 설명이 끝난다. 그러면서 어떤 걸 예로 드냐면 윤종 시인의 오래전 그날을 예로 들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 20살에 만났던 첫사랑,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첫사랑도 나를 기억할지 혹은 떠올리고 있을지 지난 날을 추억하는 한 사람에 대한 노래. 이 가사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오래전 그날은 네, 제가 더 치면 이게 멜로디만 쳐도 저작권 그 클레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치고 있습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곡을 시작하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가사 그 두 줄이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스토리를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설명 끝. 가사는 가장 함축적인 방법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혹은 상황의 설명들, 이런 것들을 어느 스팟에 담을지를 생각해야겠죠. 박주현 씨는 첫 번째에 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에 담았던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더라. 또 한 가지, 이분이 박주현 씨입니다. 이 가수는 이런 발음을 해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쓰면서 만족해한대요. 내가 이런 단어를 저 가수한테 처음 부르게 해봤어 라는 만족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나는 곡에서는 나 지금까지 나 헤매는 까닭에 네가 있기는 하지만 이라는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까닭이라는 다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는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비로소라는 단어. 허나 넌 알까? 핏빛 울음석 삼킨 저 노을 같은 내 맘을. 핏빛 울음. 그냥 이 단어를 써보고 싶어서, 이 단어가 이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박주현 작사가는 이 음색을 가진, 이러한 말투를 가진 가수가 이런 단어, 이런 발음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떤 습관, 표현 방식 등을 잘 파악했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는 하강훈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버릇이라는 말이 멜로디하고 잘 안 맞습니다. 버릇 하면 르자 발음하기 되게 힘들죠. 그러면 이 부분 버릇이라는 가사가 멜로디에 잘 안 붙으니까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비슷한 말을 동시에 20개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버릇과 비슷한, 대체 무슨 말이 있을까? 습관, 뭐 이런 말들일까요? 네. 버릇과 비슷한 말을 20개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현 씨는 항상 갑자기라는 혹은 단어를 쓴다. 그럼 이 갑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갑자기가 세 글자니까 두 글자의 문득, 세 글자의 불현듯, 네 글자의 느닷없이, 다섯 글자의 뜬금없이도 뭐 이렇게 나올까요? 뭔가 갑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작곡가가 원하는 리듬에 맞춘 단어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꼭 써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쓴 가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그런데 좋은 가사를 쓰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곡 쓸 때 대가들 작품 분석하듯이 대가의 작사를 분석해보면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담을 것인가, 스토리텔링 스팟을 어디에 두고 얼마나 효과를 줄 것인가, 가수에 대한 그 가수의 말투, 음색에 맞춘 발음 생각해 볼 것인가, 혹시 작곡가가 단어를 대체하길 원한다면, 표현을 바꾸길 원한다면 리듬을 해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총알이 몇 개쯤 있는가. 대충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94년 될 거예요. 박주현 씨의 작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사가 두 곡 있습니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은 곡도 좋아하는 곡이고요. 김정민의 슬픈 원양식은 곡은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가사를 되게 기억에 남아 해요. 왜 기억에 남아 하냐면 이 가사가 처음 나왔을 때 가사가 대체 무슨 뜻이지? 잘 못 알아듣겠어란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라디오에도 방송이 되고, 그때는 인터넷 채팅이라는 게 이렇게 보편적일 때가 아니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무슨 뜻이지? 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첫 부분을 보면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 같으세요? 당시에 이 노래를 한 번 듣고 그 뜻이지 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 주위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일단 슬픈 언약식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때 감수성은 그래요. 거의 헤어지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명 죽여놓고 시작합니다. 그냥 싫어서 헤어진 거냐? 거의 사별이에요.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지금까지 혼자 있었고, 그렇게 혼자 있었던 이유가 세상이 나에게 너를 주려고 지금까지 혼자 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마치 그 다음 라인과 지금의 우리가 힙합 음악에서 라임이 맞다고 하듯이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로 딱 리듬이 맞아요.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이렇게 뭔가 라임의 리듬이 맞아요.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거도 하늘도 우리를 축복하잖아. 이 곡은 주곡고 시작하는 건 아니네요. 조성모의 노래는 For Your Soul이라는 곡은 죽어요. 이것도 그냥 사담인데 왜 90년대 가요들이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이별을 해도 거의 한 명 죽어 있고 하늘로 따라간다, 조관우의 영원 같은 노래, 김종서의 에필로그,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해라는 가사는
되게 보편적이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자살 충동이 늘어난다라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었어요. 근데 왜 그런 가사들이 많이 쓰였었냐? 그 당시가 특별히 슬픈 시대였었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가사는 노래 캐릭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사운드는 음색이 강렬합니다. 전자기타 사운드, 과도한 스트링, 뭔가 편곡 라인이 굉장히 무거워요. 오케스트라를 섭외해서 스트링 파트에서부터 모든 영역을 굉장히 과하게 편곡합니다. 그럼 그 과하게 편곡하는 그 강렬한 사운드를 뚫고 나오려면 그만큼 진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지금 음악은 거의 대부분 댄스 음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리듬, 뭔가 단순한 선율 라인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조금씩 더 밝아지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음악적인 캐릭터를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 이런 예제를 들어요. 옛날에 락 발라드를 생각해봐라. 전자기타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도 없어 이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1도 없어, 심쿵해, 이런 가사는 그 캐릭터를 살릴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음악, 발라드, 어떤 전반적인 발라드가 가장 강세였던 시대에 이 발라드가 기본적인 그 드럼, 베이스, 건반의 풍성한 스트링, 이 사운드를 뚫고 나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쯤의 스토리텔링은 필요했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딱딱 라임이 맞는, 널 주려고 날 혼자 둔 세상, 날 주려고 열지 않은 내 마음, 뭔가 스토리텔링이 좋죠.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은 김영석이 작곡한 곡이에요. 김영석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다 좋은데 사치인가봐 라는 가사가 딱 꽂혔었어요. 어떤 곡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그 곡을 계속 듣는 경우, 이상하게 그 부분만 되면 그게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경우. 이 얘기는 모든 가사의 스토리텔링에서 얘도 좋은 단어, 얘도 좋은 단어, 얘도 좋은 단어, 얘도 슬픈 단어, 이게 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묘사 부분도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한테 공감을 엮어내는 부분도 있고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 곡에서 누군가는 술 취한 어느 날 밤에 라는 표현에 딱 꽂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곡 하나 내에서 내가 조금 더 독특하게 사용해봤던, 새롭게 써본 표현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하나씩 누적시켜가면 가사를 쓰는 재미도 늘어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 한국 K-팝의 90%는 이별에 관한 노래예요.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남녀가 헤어지고 만나고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공감대가 우리가 기쁨보다는 슬픔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이 공감하죠. 그래서 경조사가 있을 때 경사에는 안 가도 조사에는 꼭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슬픈 음악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많은 특별한 공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슬픈 음악들 중에서 가사를 써야 된다. 그럼 매번 똑같은 스토리텔링, 스토리보드를 사용할 거냐? 그 안에서 내가 이번엔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순화된 간결한 문장으로, 혹은 이번엔 조금 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실용음악 파트를 하고 있죠.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작사를 수정하시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예제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뮤지컬에 들어가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상황은 어떠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에요. 첫눈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고마운 사람이라고, 일단 가제예요. 가제를 붙이고
가사를 써서 곡을 쓴 게 이 버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사의 내용이에요. 대충 이 곡은 제 곡이니까 아마 저작권이 안 걸리겠죠? 한번 쭉 쳐드리면 여기까지 노래가 진행되고 뮤지컬이다 보니까 간주 때 연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간주가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노래가 시작됩니다.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고맙고 따스한 눈인사만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도 알 수 있는 설렘, 떨림, 처음 느껴보는 감정, 첫 만남, 첫 인사, 첫사랑, 바로 사랑에 빠지죠. 계속 두근대는 마음, 이제서야 만난 운명 같은 사람. 내 맘과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고마운 사람. 언젠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꼭 함께해요. 내 마음 열어준 인사 한 방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고맙고 따스한 첫 인사.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 방으로, 물론 좀 더 친절한 인사였어요. 항상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 주인공이 자기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진 첫 인사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씬입니다. 일단 노래랑 가사가 잘 매치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한테 부르는 노래죠? 여자 주인공이 남자한테 부르는 곡이에요. 내 맘과 똑같지 않다고 해도 고마우니까 언젠간 꼭 함께하자. 뭔가 곡이 전환되는 부분, 앞부분에 썼던 완전한 메이저의 느낌이 긴장감을 갖게 되죠. 가사에 따라서 화성을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처음에 곡 쓸 때 한마디에 한 화성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두 개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동되죠. 잠깐 스쳐 지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화성을 써봤습니다. 이런 선택들 하시는 거예요. 꼭 써야 될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택하는 취사 선택의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가사니까 갑자기 화성 리듬을 2배로 늘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노래 여자가 남자한테 부르는 곡이에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하시던 연출 선생님께서 제가 가사를 바꿔봤는데 마음에 드시나 한번 봐주세요라고 바꿔온 가사입니다. 고맙고 따스한 저 마음, 잠깐 스쳐 지나도 알 수 있는 설렘 떨림, 처음 느껴보는 감정, 날 있는 그대로 보아준 눈빛, 그 고마운 그 눈빛, 이제서야 만난 나를 봐준 사람, 나와는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나를 나로 보는 사람, 고맙고 고마운 사람.
언젠간 모두 같은 눈으로 날 봐주기를. 내 마음 열어준 시간. 고맙고 따스한 저 눈빛.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죠? 남자한테 하던 고마움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날 봐주기를 이라는 걸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출자 선생님이 원했던 건 이 남자한테 느꼈던 그 따스한 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한테 그랬으면이라는 바람이 이 가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시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면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 첫 만남, 첫 인사, 첫사랑, 이 부분의 어감을 위해서 보통 이제 제가 넣은 장치가 첫 만남, 첫 인사, 첫사랑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날 있는 그대로 보아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날 있는 그대로 봐진 그 눈빛이 참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리듬에 맞추다 보니까 보아준이라는 약간은 어색한 표현을 쓰게 되죠. 뒤에도 나와는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나를 나로 보는 사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지 알겠는데 라임이 조금 안 맞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수정 작업이 있어야 되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대로 둔 채 처음에 생각했던 가사의 뉘앙스는 살리면서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는 가사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첫 만남, 첫 인사, 첫사랑 부분을 내 모습, 내가 가진 모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 그래서 내 모습, 내가 가진 모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날 있는 그대로 봐줬다라는 것과 내 모습, 내가 가진 모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이라는 말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키워드가 떠오르냐, 마치 여기에 얘처럼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냐, 순간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이라는 걸 조금 더 이 노래 안에서 좀 더 써보자. 그래서 고맙고 따스한 눈 인사가 고맙고 따스한 이 순간, 시간이란 표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내 맘과 똑같지 않아도 조금 더 함께하고 싶은 더 시간이란 표현, 고맙고 고마운 사람, 언젠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날 받아주길, 내 마음 열어준 오늘, 고맙고 따스한 이 순간,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약간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 가사가 작사적으로 대가들이 봤을 때 어이 훌륭한 가사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해드리는 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가사를 쓰고 어떠한 수정 요청을 만났을 때 어떠한 컨셉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기 바꾸는데 꼬박 앉아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가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사들이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수필 형태의 긴 글을 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면 문장을 줄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중요합니다. 가사들은 짧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가사가 길면 선율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하면 가사를 쓰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드리는 이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버전은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글을 조금 줄인 것과 미생에 나오는 이 보고서 작성하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곡가 협회에서 메일을 보낼 때 쓰는 이제 템플릿이에요. 이 템플릿을 오늘 받아서 이제 메일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불필요한 중복되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냐면 예를 들어 표현 방식들, 공연 지원 안내에 관해 몇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간결하게. 부득이 리얼 시간을 옮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주시고 통상적으로 전달해야 되죠. 몇 가지 전달 사항이니까. 1. 부득이 리허설 시간을 옮겨야 할 경우 작곡가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문은 부득이 리허설 시간을 옮겨야 할 경우 옮기고자 하는 작곡가에게 직접 연락, 아래 작곡가 이름 옆 전화번호 참조하셔서 서로 합의하고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더 친절하긴 해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순서 옮길 때 작곡가랑 합의해라. 협회 쪽으로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는 이거죠. 그러면 리허설, 부득이가 강조하고 있는 건 웬만하면 옮기지 마라. 부득이한 경우 작곡가한테 직접 연락해라. 이렇게 연락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도 안 하는데 변경됐습니다 할 수 없겠죠. 합의한다라는 건 이미 전제돼 있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정보들. 자세하게 쓸수록 더 친절해요. 그런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는 줄여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리허설 순서는 연주 순서로 진행하나 첫 작품이 전자작품일 경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리허설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치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리허설 순서는 연주 순서랑 똑같다. 단 전자음악이 있을 경우 그 곡을 리허설의 마지막 곡으로 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특별히 세팅에 변화 없이 바로 첫 곡을 전자음악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자음악 작품은 첫 순서로 넣어요. 그러면 리허설은 연주 순서로 진행되며 첫 작품이 전자음악일 경우 리허설 마지막 순서로 배치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정보만. 세 번째, 티켓 배부는 작곡가 본인 포함 총 3장 배부됩니다. 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티켓 3장 나간다. 그 3장에 작곡가 포함돼 있다. 작곡가가 1장 받고 지인 2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 연주자한테는 따로 티켓 안 나간다. 이 얘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써놓는 건 항상 작곡가한테 3장 주면 작곡가 티켓은 따로 받나요? 이런 문의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역시 중요한 메시지만 남겨보면 티켓은 3장 배부됩니다. 작곡가가 포함된 거고 연주자한테는 미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홀 무대 사용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대한 안전한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회 관련 특이사항이 혹시 발생할 경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문장을 보시면 협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협회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대한 안전한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만약 이 문장이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독감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된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담을 수 있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도 얘가 쓰일 수 있겠구나. 이 문장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의적인 표현.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고요. 이건 원래 쓰는 버전입니다. 둘 다 좋은 버전이에요. 맞는 버전이에요. 그런데 문장 줄이기를 통해서 약간 간소화시키니까 글자 수도 줄어들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어조가 보이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은가. 이거는 100글자를 한 90글자로 줄이는 거였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글을 많이 줄여야 되는 보고서 같은 형식입니다. 미생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11화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장백기였죠. 강하늘이 연기했던 게 장백기한테 상사가 거기에 나온 문장의 단어를 적합한 무역 용어로 바꾸고 해당 약어가 있다면 표기에서 문장을 줄여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면 으자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으자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국어의 특징입니다. 거기 나온 문장 단어를 적합한 무역 용어로 바꾸고 만약 약어가 있다면 표기에서 가져와 라고 했으면 훨씬 더 구어체랑 가까웠겠죠. 근데 이건 만화책 표현이니까. 무슨 내용이냐? 중동 항로와 관련된 특이사항입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라마단이 지난 8월 18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중동 항로의 거래량과 실제 적재 비율이 다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마단 직전의 실제 적재 비율은 95%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중동 항로 선사 협체에서는 2012년 7월 중 컨테이너당 $300의 성수기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기사글 혹은 이제 전보 메시지 이런 것처럼 일목요연합니다. 이거를 좀 더 짧게 줄이면 라마단 가로치고 기간 종료에 따라 중동 항로 물 동량 및 소속률 회복이 예상됨. RIA가 7월 중 적용할 예상이던 PSS를 유예함.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적용할에서 할자를 지우면서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보고서 양식했을 때 공감을 느꼈더라고 쓴 글을 봤습니다. 적용할 예상이던, 적용 예상이던 뭐가 더 자연스럽나요? 똑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적용 예상이던, 적용할 예상이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적용할은 3글자, 적용은 2글자겠죠. 리듬으로 본다면 적용할 예상 5개의 리듬이 만들어질 거고 적용 예상 4개의 리듬이 만들어지겠죠. 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4개, 3개, 5개의 리듬을 늘리는 건 얼마든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아까 문득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에 대한 표현을 했듯이 이런 말들로 언어의 뉘앙스, 리듬을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목적이 표기에서 문장을 줄여와 라는 거였다면 할자 빼도 되겠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드렸던 게 생각나죠. 어떤 용도와 목적인가. 얘는 선배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누가 예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라마단 종료 후 중동 항로 물동량 회복 예상. 중동 선사 협의체 RIA를 얘기했죠. 성수기 할증료 유예. 아하, 점점. 이게 보고서구나. 많은 서류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봐야 되다 보니까 보고서는 가장 짧은 문장에, 가장 가능한 짧은 문장에 아주 명확한 정보들을 담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어찌 보면 가사라는 게 그렇다. 우리가 담고 싶은 스토리텔링을 일단은 간결한 방식으로. 왜? 멜로디는 한정적이니까. 물론 멜로디가 엄청 길고 막 부다부다부다 한다면 긴 가사를 써야겠죠. 그건 또 거기에 맞는 그 용도에 맞는 가사를 또 쓰셔야겠죠. 힙합곡이다. 가사가 독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중복되는 표현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들면서 전체 문장을 줄이는 법. 용도에 맞게 눈에 띄게 축소시키는 방법. 한층 더 보고체 형체로, 보고서체 형체로 만드는 방법. 줄어드는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문장 줄이기를 습관화하시면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가사를 쓸 수 있는 체력이 확보가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자, 마지막은 조금 재밌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텔링할지도 결정이 됐고 어떤
이제 문장 줄이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들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혹시 난관을 만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캐릭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캐릭터예요. 일단 어떤 사람이 부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가수가 부를 거냐, 그 노래 속 화자가 어떤 캐릭터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겠죠. 아까 제가 고마운 사람이라는 가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가사의 캐릭터는 늘 뭔가 피해를 보던, 뭔가 자격지심이 좀 있고 피해의식이 있던 친구가 자기한테 따스한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이에요. 왜? 그 인사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엉뚱하지만 첫 인사에 사랑에 빠지고 언젠간 나랑 꼭 함께 하자라고 약간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첫인사 한 방으로 사랑에 빠진다고? 그런 캐릭터를 이제 설정해 놓은 거죠. 누가 부를까요? 가사에는 여잔지 남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뮤지컬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니까 여자가 부르는 거겠지만 가사만 봐서는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의 명곡 이런 데에 이제 옛날 노래들 가수들이 다시 부를 때 여자의 시각이던 곡이면 중간에 단어들을 바꿔요. 내 남자친구에게라면 내 여자친구에게라고 바꿉니다. 그 단어 하나만 바뀌는 걸로도 화자가 확 전환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화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캐릭터가 뭔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남자의 시각에서 가사를 써줄 수 없겠죠.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여자의 시각에서 자꾸 넌 내 남자친구잖아 이렇게 부르면 또 되게 이상하겠죠. 캐릭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파악하셔야 돼요. 밝은 곡인가, 어두운 곡인가, 빠른 곡인가, 락 발라드인가, 댄스 곡인가. 이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반주법 강의를 할 때 어떤 반주가 좋은 반주냐, 노래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반주하는 게 가장 좋은 반주다. 처음에 반주법을 배우면 코드 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흥분감 때문에 내가 누를 수 있는 모든 건반을 다 누르겠다라고 우왕창창창 할 때가 있어요. 페달도 막 심하게 밟고. 물론 그런 연습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좋은 반주는 노래의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반주입니다. 반주랑 연주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캐릭터 표현, 재밌는 블로그의 글을 한번 퍼와봤습니다. 유희열, 이승환, 김동률, 박진영이 여자친구가 배고픈 내용을 가사로 이 네 사람이 꾸며낸다면 어떻게 가사를 쓸 것인가. 색깔만 봐도 벌써 장난기가 가득하죠. 유희열, 배고프니? 너의 안성이 오늘따라 더 창백한걸. 너를 위해 향기 좋은 빵을 굽고 맛 좋은 파스타를 요리하고 루즈빛 와인을 따라주고 싶어. 하지만 난 말이야, 널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른걸. 너의 향기에 이미 난 취했는걸. 내게 있어 넌 가장 향기로운 빵, 가장 맛있는 파스타, 가장 감미로운 와인. 너처럼 나도 너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다면. 참 센스 있는 글이에요. 물론 이게 원문은 아닙니다. 이 친구도 퍼온 거고 원문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트렌디한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여성 수필료 같은 말투, 뭔가 맥을 좀 잘 짚어냈죠. 이승환,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 아니면 호텔식 뷔페. 말을 해, 내게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배고픈 이유. 그리 궁하게 못 먹은 듯 불쌍한 얼굴 부담돼. 나까지 배고파지지. 캐릭터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되게 장난스러운 이승환의 노래. 이런 사운드겠죠. 그래서 특유의 심오하면서도 유치찬란한 수다체. 센 척해도 속으로는 배고프고 상처받고. 너라네 그렇지. 말 한마디면 널 위해 모든 걸 해주는 내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별꼴인 놈. 이런 단어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귀여운 놈. 맥을 되게 잘 짚었어요. 유열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칠까요? 이런 사운드로 발라드라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률, 그대의 그리도 허기진가요? 창백한 안색이 못내 안쓰럽소. 비록 미천한 나이지만 그대 허락한다면 내 기꺼이 그대를 위해 손을 걷겠소. 배고픈 그대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없는 편협한 내 사랑이기에 그대의 굶주린 배라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되겠소. 그렇게라도 이 못난 내가 그대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나 후회 없이 그리하겠소. 고전을 연상시키는 철학적 문장. 사운드가 어떨 것 같나요? 대략 이런 사운드는 나와야겠죠. 그대의 뭐 이런 식으로. 네. 박진영입니다. 배고파 느껴봐 느껴봐. 네. 무슨 곡에서 따온 건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눈빛 속에 뭐 녹아있는 내 모습을 느껴봐. 우린 그곳에서 처음 만났지. 네 모습에 반해 내 여자를 잊었어. 뭔가 심의의 무사통간 음담 패설류의 진한 말투. 이런 식으로 기타 사운드 반주에 맞춰서 아주 살짝 들어가는 퍼커션 사운드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건 보너스입니다. 신해철, 제목 허기에 관하여. 내 배를 졸라오는 허리띠처럼 넌 배가 고프다. 내 초라한 얼굴을 보며 단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미연은. 웃기죠? 이게 무슨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거죠? 한 가수가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가, 특성이 뭔가, 특징이 뭔가. 침을 흘리며 몸서리치게 어쨌든 먹을 수 있을까지 먹고 싶어. 그러다 보면 배가 불러져 쓰러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굶는 거야. 신해철 특유의 인생 무상, 독자 심오한 가사. 이런 사운드가 어울리겠죠. 물론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제 글이고 재미로 만든 글이고 그냥 패러디지만 인사이트가 있죠. 되게 적절한 요소들을 잘 찝어냈죠. 캐릭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캐릭터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맥을 되게 잘 짚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봤던 글인데 기억이 나서 오늘 수업 때 이거 해봐야지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무슨 가사가 지금 제일 잘 쓴 가사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노래와 잘 어울리고 캐릭터가 잘 소화되면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사예요. 다 잘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은 실용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실제 용도라는 건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지금은 뭐죠? 노래에 맞추는 거예요. 이 노래의 사운드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 이렇게 가면 웃음이 나오겠죠. 심각한 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음색, 그 사운드,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파워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표현 방식들이 있다. 그게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개성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작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한번 최대한 정리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곡을 쓸 때 반드시 가사를 쓰게 돼요. 늘 작사가랑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쓴 가사는 항상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리듬이 안 맞거나 메시지가 달라지거나 하다못해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익히려면 가사를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익혀본다면 문장 줄이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그거 잘한다고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는 게 보장되진 않지만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는 체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는 항상 캐릭터에 맞아야 되고 그 캐릭터는 화자의 캐릭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캐릭터, 그리고 노래의 캐릭터. 여기에 맞춰야 된다. 자, 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